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 효자 남편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징글징글한 효자와 시어머니를 정리하고 현재는 두 아이와 함께 웃음이 끊이질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인간 하나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혹시 저처럼 사람 잘못 보고 결혼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 나름 용기를 내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저는 20살이 넘던 해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10년 넘게 투병하고 계시던 엄마가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둘밖에 안 남은 거죠. 솔직히 엄마와는 집에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식탁에 앉아 밥 먹은 것도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병원 앞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병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저한텐 병원이 엄마 고향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와 제 사이도 서먹서먹한 편이었어요. 워낙 무뚝뚝한 아빠 성격에 저도 그렇게 살가운 딸이 아니다 보니 이런 상황을 서로 어떻게 위로하고 보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몰랐던 거죠. 그런데 아빠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말마다 같이 여행 갈까? 가까운 데라도. 생각해보니 엄마가 병원에서 지내면서부터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 살았던 것 같아. 그게 벌써 몇 년이야. 너 어릴 때 흔한 놀이공원도 같이 못 가봤으니까 10년 넘게 병원만 왔다 갔다 했지. 휴가 때 가족 여행이란 것도 한번 못 가본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회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좀더 그때 아빠가 끝맺지 못한 말이 저는 어떤 이유인지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계기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무심한 줄로 알았던 아빠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저에게 용기 내서 먼저 제안했던 게 얼떨떨하긴 했어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친구들 만나는 대신 아빠 따라 낚시도 가고 캠핑이며 전국의 산이라는 산을 다 함께 오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아빠란 사람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말없이 줍는 아빠를 보면서 돈보다 정직한 일이 더 중요하고 청렴하기 그지없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빠 자리를 남편이 대신하게 되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돌려 말하는 법도 전혀 모르고 제가 걸어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면서 만나보자고 박력 있게 말하는데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건강한 생각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3살 때쯤인가 이혼하셨어. 나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아버지는 나중에 재혼해서 다른 분하고 살아서 서로 연락도 한번 못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받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끝이었지. 근데 조금 묘하더라고. 그 집도 아들이 있었거든. 와, 속상하지는 않았어? 아니, 난 엄마한테 아직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그러거든. 나 때문에 괴로운데 버티면서 괴롭게 살았으면 보는 내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부모님도 나도 각자 인생이 있는 거잖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괜찮은 아저씨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는데도 아유, 엄마는 무조건 싫대. 그럼 어머니가 당신만 보면서 살았겠다.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지. 그게 서로 좋지 않겠어? 연애하면서 이 사람과 가족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수록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고요. 실은 당신하고 만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어머니였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며느리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많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애교 넘치고 그런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걱정이 다 했어? 아이,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날 열심히 키운 건 맞는데
극성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늘 엄마는 엄마 인생, 나는 내 인생. 혹시라도 결혼해서 그런 문제 있으면 중간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아버님은 대체 언제 만나게 해줄 거야? 우리 아빠 되게 무뚝뚝해. 막상 만나보면 되게 무섭고 재미없을 텐데. 그럴수록 아버님께 더 다가가서 마음에 들게 해야지. 내가 그날 장례식장 가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상주로 서 있는 그 집 아들 보면서 내가 여태 아버지 없이 산 기분이 괜히 든 게 아니었구나. 근데 당신하고 결혼하면 아버님이 생기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 있지? 정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 음, 나 아버님하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목욕탕도 같이 가고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낚시도 다니면서 사위 말고 진짜 아들처럼 지내고 싶어. 아버님도 아들 한 명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눈이 빛날 때마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운명이라는 착각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듯 저도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삭막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더군요. 아버님,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이라는 술 드셔보셨어요? 고기에는 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눈치 줘서 아버님이 있어야 술도 편하게 마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 타드리려고 재료까지 싹 준비해 왔답니다.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많은 건데 제가 친구들한테 환상의 비율로 잘 탄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나 타드리는 거 아닌데 특별히 아버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쭉 드셔보세요. 이걸 언제 다 챙겨왔어? 아까 트렁크에서 챙겼던 게 이거였어? 아유, 못 살아, 정말. 처음엔 아빠가 자칫 남편을 보고 너무 가벼워 나쁘게 보진 않을까 했는데 피식 웃는 얼굴을 보니 남편의 그런 면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은근슬쩍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또 언제 올 거냐 묻기도 하고 말이죠.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혼자 지내는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잘 챙기면서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갔다가 저녁에 친정을 들르기도 하고 균형을 잘 맞추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공평하게 두 개를 똑같은 걸로 사서 시어머니와 아빠 걸 챙기려고 노력했죠. 솔직히 우리 사는 것도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둘 생각은 욕심내서 큰 집으로 옮기고 무조건 악착같이 모으기보단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부모님께 더 잘하자는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돈만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게 조금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보, 우리 엄마하고 오늘 통화했어? 어? 그제 드리고 오늘은 안 했는데 왜? 아유, 엄마 외롭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성격도 아닌데 그나마 당신하고 전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보면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던데 오늘도 기다렸다 그냥 주무셨겠네. 나도 자주 드린다고 하는 건데 내가 못하는 날은 당신이 하면 되지. 그래도 며느리 생겼는데 이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지. 안 그래? 저번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들 키우는 거랑 확실히 달라서 너무 좋다고. 우리 엄마가 딸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딸처럼 옆에서 좀 챙겨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나도 아버님께 아들처럼 하려고 노력하잖아. 아유, 알았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 말은 쉬워도 시어머니께 매일 연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볍게 날씨나 안부, 식사 정도를 묻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서 대화 주제를 찾는 것도 힘들었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려고 어머니가 보는 드라마까지 찾아보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게 슬슬 스트레스가 되어가던데, 얼마 뒤에는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이런 일까지 생기더군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명품 쇼핑백 두 개를 입을 실룩대면서 신나는 표정으로 들고 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랑 저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준비한 건가 싶어서 저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짠! 엄마, 열어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 사주고 싶다고 고심해서 고른 거예요. 어? 그게 무슨...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눈을 깜빡대며 저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한 바퀴 돌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나, 가방이네. 우리 며느리가 놔주려고 산 거야? 아유, 이렇게 비싼 걸 무슨 돈으로 샀어? 예,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역시 며느리가 생기니까 가방 보는 안목도 다르다. 어때? 엄마하고 잘 어울려? 와, 딱 엄마 거네. 주인 찾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내가 이런 작은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갖고 싶긴 했거든.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마음에 딱 드는 걸 샀을까 모르겠네. 아이, 근데 스카프까지 2개나 산 거야? 어머머,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니? 이렇게 같이 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이, 내일 당장 어디 좀 나가야겠다. 약속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해야지. 내가 이 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네? 그냥 어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사드리자고 해서 산 거예요. 가방 하나만 사면 안 된다고 2개를 사자는 거야. 나보다 통도 크다니까. 엄마, 가만 보면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죠?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정말. 이래서 딸 있는 엄마가 최고라고 하나 봐.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우리 며느리 생각해야지. 정말 고맙다. 저는 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 선물 하나 주는데 이런 거짓말이 필요한가요? 정 어머니한테 사드리고 싶었으면 저랑 사전에 상의해서 선물을 준비했어도 됐잖아요. 심지어 제가 준비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이상한 거짓말을 해서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데? 당신 점수 따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이, 그게 뭐. 정작 돈 쓴 사람은 나야. 근데 당신 축혀 세워주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사람 성의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 이게 날 위한 거였다고? 그럼 상이라도 했으면 됐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앉아서 말도 못하겠는데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서 선물을 왜 하냐고. 내가 어머니 가방 사드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래? 솔직히 말할까? 남편은 그간 저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우리 엄마 며느리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평생 남자도 모르고 나 하나 키우면서 쓸쓸하게 주변에 친구도 한 명 없이 살던 분이라고. 근데 며느리 봤다고 행복해하는 거 보고 난 정말 딸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느 순간 의무적으로 모든 걸 하더라. 내가 부탁해야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당신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이, 뭐? 내가 뭘 얼마나 바랐는데. 엄마 나이도 나이고 당신이 내가 말하기 전에 신경 써서 더 잘해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서로 그런 돈 아끼고 그러지 말자고 분명히 약속도 했잖아. 우리 주말마다 찾아뵙잖아. 한 주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 하루라도 건너뛰면 당신은 펄펄 뛰지. 나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게 나한테 어느 순간 부담이 돼버렸다고. 결혼하고부터 왜 이렇게 효자로 변했는데? 철들어서 그런다, 철들어서. 왜? 마음 없이 억지로 나 때문에 하는 거니 힘들겠지.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행복한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 엄마가 했던 사소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엄마 챙겨주는 며느리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했다 왜. 당신이 진짜 딸이 되는 걸 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이야? 미안하네. 내가 당신이 바라던 사람이 못 돼서. 근데 난 당신이 할 효도를 다 나한테 바라고 떠민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딸이 되냐고.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 인생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이 부럽다고.
엄마는 평생 혼자 하던 걸 당신은 내가 있어서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못다한 효도도 이렇게 하고 싶고 여유 될 때 더 잘해드리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좀만 더 노력해주면 좋겠어. 아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었잖아. 서로 부모님께 잘하기로. 어? 그날 남편과 그쯤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시어머니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걸 보고 있으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담스러웠던 건 남편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림을 그대로 현실에서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때가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의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남편이 너무 성급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들었죠. 제 노력이 남편에겐 너무 보잘것없는 정도라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할까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끝을 모르는 기대치에 저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이번에 엄마 생신은 어떻게 준비할 거야? 뷔페 같은 데 가서 대충 밥 먹고 끝내려는 건 아니지? 이벤트 생각한 건 있어? 아, 우리 엄마 여행 가고 싶어 하던데 좀 멀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숙소부터 알아보던가. 그래도 그런 날 우리 엄마 눈물 흘릴 정도로는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게 다 효도야. 아유, 적당히 좀 해, 그놈의 효도. 내가 무슨 이벤트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빠 생신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매년 어머니 생신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당신 이러는 통에. 생일은 한 달 전부터 들들 볶는 건 기본이었죠. 그리고 저 몰래 이런 짓도 너무 많이 해서 곤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냄비에 있던 곰탕 다 어디 갔어? 애들 줄 건데 어디로 치웠냐니까. 아, 그거 당신이 열심히 끓이길래 우리 엄마한테도 정성 들어간 맛 좀 보라고 갖다 줬는데 그게 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그냥 냄비째로 갖다 줬어. 그냥 당신이 며칠 더 고생하고 우리 먹을 건 다시 하면 안 돼? 미쳤어, 이 인간이. 너 애 안 보이니? 그냥 어머니 집에 가서 살아 이럴 거면. 내가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서서 만든 건데 어떻게 그걸 다 갖다 주고 다시 하라는 소리가 나와? 이뿐인 줄 아세요? 물건 하나만 사도 대단한 효자께서 절 가만히 두질 않더군요. 어? 근데 당신 그 귀걸이 못 보던 거네? 언제 샀어? 이 인간 머릿속엔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인지 귀걸이 하나 샀다는 말에 얼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저번에 친구 지인이 하는 가게 들렀다가 그냥 나오기 멋쩍어서 하나 샀는데 직접 다 제작하는 거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적당한 걸로 하나 산 거야. 당신 것만? 어? 아니, 그럴 기회 있을 때 엄마 것도 하나 사다 드리면 좋잖아. 내가 그런 건 남자라서 잘 볼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단 말이야. 패물도 나 키우면서 힘들 때 다 팔아서 남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진주 잘 어울리는데. 그 뒤로 무서워서 남편 앞에서 뭐 하나 샀다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게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한 일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쓰면요, 10년치 사연은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남편 입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알았어, 그렇게 해로 듣지도 않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서도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하고 싶던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차라리 퇴직금으로 하고 싶던 사업이나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또 모를까?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서 말이죠. 무작정 친구를 도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저는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정말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한테 상의라도 좀 하지 그랬어요. 정말 사표 내고 온 거예요? 말하면 걱정밖에 더해.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안 그러냐? 그래도 너무 놀랐잖아요.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더 남았는데. 실은 어릴 때부터 아빠 꿈이었거든. 공부만 더 할 수 있었으면 몇 번이고 재수해서라도 변호사 되는 게 내 평생 꿈이었어.
힘든 사람들 돕고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엄마도 아프고 그러는 바람에 돈 버는 것밖엔 생각을 못하고 산 거지. 근데 이젠 너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더 지나면 용기가 없어서도 못할 것 같더라고. 아빠 맨날 몰래 공부하던 게 그거였어?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이 나이 먹고도 미련이 많은 거지. 돈 생각은 안 하고 친구가 해볼 생각 있냐고 묻자마자 고민도 없이 사표 내고 나온 거야. 다시 심장이 뛰더라. 이 나이에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그리고 용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나왔을까. 왜 이 나이에 꿈타령하는 아버지가 너무 철없어 보여?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데 나도 무조건 믿고 응원하지.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걱정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됐어요. 그래도 용돈은 드릴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네 엄마도 엊그제 꿈에 나와서 잘했다고 웃어주더라. 그러니까 가족이지. 그리고 난 아빠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나나 엄마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 절대 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빠가 있어서 나도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빠의 일을 알리자 갑자기 남편은 아빠의 선택이 정말 잘못됐다는 식으로 설득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냐면서 본인이 다시 아빠에게 가보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단번에 알았죠. 바로 그 이유가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것처럼 아빠한테도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럼 얼마씩 드리려고? 장인어른 그래도 연봉 꽤 괜찮은 곳 다니지 않았어? 그 연세에 그런 대우 받는 직장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무슨 꿈을 찾아서 가겠다는 거야. 그걸 당신은 그냥 뒀어? 난 응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응원? 야, 아버님이 변호사도 아니고 거기 격리처럼 일하는 걸 찬성했다고? 누가 그래? 아빠 일 우습게 말하지 마. 그런 사무실에 아무나 직원으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어머니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지. 나도 똑같아. 우리 아빠 자기 꿈 버리고 아픈 엄마랑 나 생각해서 포기하고 직장 들어가면서 여태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난 아빠 꿈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리고 우리 아빠 이런 부분에서 계획 확실히 세우고 움직이는 분이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걱정을 어떻게 하네. 당장 월급이 반토막인데. 아빠가 퇴직금이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든 알아서 하시겠대. 그래도 그냥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용돈은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동안 어머니만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사실상 형평성에 안 맞았잖아. 다음 달부터는 두 분 똑같이 드릴게. 됐지? 똑같이? 아니, 우리 엄마는 돈을 못 버니까 어쩔 수 없던 거고 그게 같아? 저한테도 입이 닳도록 양가 부모님께 잘하자는 그 말도 이제와 보니 다 핑계였다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이 들더군요. 왜? 우리 아빠만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어? 문제라기보다 아버님이 받겠다고 그러셨어? 그땐 분명히 거절하셨잖아. 같은 남자가 보기에 아버님이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데 자식한테 도움받고 그러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지켜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좋잖아. 그렇더라도 무조건 들을 거야 나는. 그게 공평하고. 당신은 양가 부모님께 잘하자고 하더니 어머니한테만 잘하길 바란 사람처럼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어머니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우리 아빠 생각해. 남편은 단호한 제 말에 하려던 말을 멈추더군요. 사실 그간 시어머니 챙겨드린답시고 들어간 돈에 비하면 사실 아빠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양보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설령 아빠가 안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따로 모아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애가 태어나고부터 숨만 쉬어도 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 초기에는 둘이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아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에겐 아무거나 먹이고 입힐 수도 없었고 부모로서 잘 키우고 싶은 만큼 돈이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사려던 목표가 매년 무너지고 말았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부턴 우리 집 갖는다는 생각조차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주변 지인들은 8년 차엔 그래도 자기 집으로 얻어서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달랐죠. 매달 나가는 부모님 용돈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전 항상 아빠가 돈이 생기면 단돈 100원이라도 저축해 놓고 쓰는 버릇을 하라고 했던 게 몸에 배 있어서 20살이 되기 전부터 들어놓았던 적금을 꾸준히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냥 없는 돈이다 셈치고 적금 하나는 죽어라 모았던 거죠. 어느새 둘째까지 낳고 나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 흰머리와 주름이 는 만큼 돈도 차곡차곡 불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꿈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면서 아파트도 보고 꿈만 같은 날이 곧 온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언제부턴가 전세로 살면서 이사 다닐 걱정에 불안했었는데 그것도 한시름 놓고 진짜 우리 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인 거 있죠? 그리고 그 시점이 첫째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라서 예민한 사춘기 때 혼자 쓸 방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거실에서 집중 못하고 동생 때문에 귀를 막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항상 안쓰러웠거든요. 그리고 적금 만기를 며칠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처럼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언제 알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문득 이 남자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하며 가정에 충실히 할 생각을 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 때였거든요. 여보, 만약에 당신은 돈이 생기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일단 제일 좋은 스포츠카 한 대 뽑을 것 같은데 창문 열리는 거 있잖아. 아휴, 철들려면 멀었다.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실은 어릴 때부터 들어둔 적금이 하나 있는데 상황이 힘들어도 그 돈은 무조건 모았단 말이야. 근데 곧 그 적금 만기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 집 팔고 대출 좀만 받고 하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동산 다니면서 좀 알아봤거든. 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애들 방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 어? 적금? 와, 당신 어떻게 20년을 넘게? 우리 그럴 여유도 없었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그걸 모았어? 당신 보니까 돈 모으는 재주가 있네. 이래서 사람들이 남자가 아내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있구나. 야, 내가 처복이 있어. 대단한 우리 여보. 내가 한번 안아줄게. 남편은 얼마나 좋은지 팔까지 벌리고 와서 저를 안으려고 하더군요. 20년이란 세월이 어찌나 길고 험난했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돈이라는 말에 애처럼 좋아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아유, 갑자기 왜 이래. 지금 애처럼 그렇게 좋아할 때 아니라고. 앞으로 당신 나랑 같이 집 보러 다녀야 해. 우리 할 일이 많다고. 알았지? 알았어. 주말에 시간 싹 빼놓을게. 말만 해. 남편도 살면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집도 같이 보고 도와주더라고요. 부동산 사람 만날 때마다 아내 복이 많다면서 껄껄 웃는데 그래도 제 덕에 우리가 평생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긴 아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우린 평수는 그리 넓지 않아도 따로 인테리어 비용에 돈 들일 필요 없이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닌 저에게 목걸이를 사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다. 나 만나서 많이 힘들었지? 이건 내 선물. 왜 이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느끼하게. 당신도 이사 갈 생각하니 좋은가 보네. 아, 이제 내일 가서 계약금 내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애들도 얼마나 좋아할까? 나도 어릴 때 좁은 집에서 내 방 없이 커서 그 서러움 알거든. 근데 내가 그걸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이 물려주고 있더라고. 부모로서 그런 게 제일 힘들더라. 내가 싫었던 걸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거. 아이 참, 우리 애들은 나 닮아서 밝잖아. 긍정적이고. 당신이 그런 걱정 안 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화목한 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내서 그렇다니까. 그날 조금 이상했던 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아이들 안쓰러워하는 것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우리 집 화목의 비결이라고까지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그 모든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갈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남편과 제 통장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이 새벽부터 어디로 간 건지 그냥 그때부터 불안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아니라 도둑놈이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겨우 부동산에 연락해 사정을 말하고 힘들게 계약을 하루 미뤄놓은 뒤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순간 싸했던 게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으려고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두 인간 모두 제 전화를 피하는 눈치더군요. 그때부터 둘이 같이 작당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봐도 이미 어딜 갔는지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았고 남편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집으로 그 인간이 들어왔다는 아이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됐죠.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 돈 어떻게 한 거야? 왜 통장 들고 나갔냐고 이 도둑놈아. 야! 이게 누구실까?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오늘 기분 찢어지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만 더 마실게요, 이모. 솔직히 이런 효자한테는 공짜 술 주셔도 되는데, 너무 야박하네. 저 속쓰니까 그 어묵 국물도 좀 주시고요. 이거 완전 맛이 갔네. 인간아, 뜨거운 물 부어줄까? 정신 안 차리냐고. 바른 대로 말하네. 저는 남편 몸을 샅샅이 뒤져서 통장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혀까지 꼬부랑대는 이 인간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시고 들어왔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럼 잔소리 좀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 뒷주머니에서 나온 제 통장에서 눈을 의심하게 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싹 다 어머니에게 이체하고 허탈하게 0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자마자 2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저도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며 이 인간의 머리통을 잡고 흔들어 따지고 물었습니다. 기어코 네가 일을 쳤구나. 어머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말하라니까. 와, 우리 엄마를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요. 우리 엄마한테 오늘 진짜로 효도했어요. 내 평생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했다니까요.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 내가 너랑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니? 널 더는 봐줄 이유가 없겠다. 잠이나 자라.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딴 짓을 벌였겠지? 전화 안 받는 너희 엄마도 그렇고 말이야. 아무리 생각 없는 남편이 효도한답시고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해도 어머니는 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초지종은 들어보고 그 돈을 받아야지. 제가 20년 넘도록 피같이 모은 1억 조금 넘는 돈을 그렇게 덥석 먹을 수가 있나요? 진짜로 시어머니도 염치라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30통이 넘는 제 연락을 끝도 없이 피하기만 하는 행동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제가 음성까지 남겨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설명해도 어머니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안 됐을 때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그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됐던지 늦은 시간에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입맛만 다시면서 술주정이나 하고 누워있는 한심한 남편놈을 보더니 아빠가 눈을 질끈 감고 딱 한마디만 묻더군요. 이혼까지 갈 마음 준비는 돼 있는 거야? 아무리 네 인생이라지만 이건 아빠로서 도저히 그냥 볼 수는 없다. 당장 이혼 준비해.
그리고 아빠는 어디론가 전화 한 통을 걸고 오더니 제 짐이랑 아이들 짐을 싸서 일단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챙겨서 나오시더군요. 집에 와서야 그 이유를 알았죠. 아빠가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어깨 너머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증거가 법으로 싸울 땐 제일 센 힘이야. 아까 친구놈도 그러더라. 증거부터 있는 대로 다 모으라고. 요즘 핸드폰에 통화 녹음되니까 네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만 찾으면 법으로 싸우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정말? 양육권 갖고 오는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아빠, 나 너무 불안해. 불안할 거 없어. 네가 그러면 애들도 따라서 불안해지는 거야.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지. 안 그러니 그놈이 술 마시고 들어온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아빠, 나 그 돈 우리 애들 방 있는 집에 가서 살게 해주려고 힘들어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저 인간들한테는 못 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아이, 시어머니도 연락을 안 받는데 하루 만에 다 써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라. 내 친구가 지금 계좌 정지부터 걸어뒀을 거야. 사무실 나와서 방법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절대 아빠가 그렇게 되게 가만 안 두지. 그렇게 아빠는 어딘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호사 친구분과 한참을 통화하더군요. 정말 그날 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던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손에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선 전 다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직 그 돈을 쓰지 않고 남편이 시킨 대로 지방 어딘가에 있던 친척 집에 내려가서 도둑 고양이처럼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려 두 분이나 와서 소송으로 갈 거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랑 남편도 잔뜩 쫄아서 어버버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 두 분의 경찰까지 상황을 캐묻는데도 이쯤하고 돌아갈 줄 알고 상황을 전혀 파악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님이 왜 이러실까? 변호사 사무실 다니시더니 인맥이 좋아졌네요. 그거 자랑하고 싶으셨나 본데 잘 구경했어요. 괜히 혐의 나올 것도 없는데 사람 잡아두지 마시고 엄마랑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쯤 하셨으면 보내주시죠. 너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건방진 남편 말을 듣고도 아빠는 저벅저벅 남편 쪽으로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빠짐없이 일러주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웃기까지 하는 여유로움도 보였습니다. 아마 남편놈과 심리 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아서 더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이깟놈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네 어머니하고 이야기한 내용 잘 들었네. 어제 술 마신 것도 잘했고.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리석은 자네가 우릴 많이 도와줬다는 뜻이네. 아주 많이. 아유, 아버님까지 참. 저 사람 달랠 생각을 하셔야지. 같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식구끼리 오해가 있었던 걸로 무슨 경찰서까지 오고 그래요. 서로 좋게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해결하시죠. 제가 밥 먹으면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죠. 설명? 가짜는 변명이겠지.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단 소리부터 나와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딴 말을 짓거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빠한테 네가 이렇게 구냐고. 당신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진정해. 물 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당신 얼굴에도 이 먹칠하는 거라고. 나중에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냐? 그리고 내가 뭐 그 돈으로 도박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기라도 쳤어? 집 사려고 했다니까 집. 당신도 집 사려고 했던 돈이잖아. 애초에 계획한 대로 쓴 거야. 누구 집을 사는데 우리 식구 살 집 계약하는 날 통장 들고 간 놈이? 우리 엄마 집 먼저 사드리는 게 순서지. 안 그래? 아버님은 그래도 집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집이 없는데 엄마 먼저 사드리고 그 다음이 우리여야 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엄마가 집 사들인다니까 좋아서 우시더라. 그 말에 정말 맥이 탁 빠졌습니다. 꼭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그동안 이 인간하고 지내온 모든 세월이 힘없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뭐라고? 그래서 어머니 집을 사주려고 했다는 거야? 이 미친 인간이? 아이, 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모았고 우리 애들 방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그 생각이 나디?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자격이 있어? 그래. 우리 항상 부모님 먼저 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새삼스럽게 왜 이러는데 효도하면서 살기로 했잖아. 그리고 저는 남편 뒤에 숨은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 해줬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되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눈을 뜨고 있는 이 늙은 여우를 도저히 눈꼴 사나워서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효자 아들 두셔서. 왜 아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요. 어머니 제가 30통 넘게 연락했는데 피하셨죠? 왜? 아들이 집 사준다니까 며느리 돈이라고 해도 일단 꿀꺽하고 싶던가요? 아유, 난 몰랐어. 그냥 얘가 친척집 가 있으래서 가 있던 거라니까. 우리 엄마 놀랐잖아. 할 말 있으면 나한테. 그래, 그 잘난 효도 혼자서 실컷 하게 해줄게. 두고 봐. 내가 너 겁 좀 주자고 여기 데리고 온 것 같아? 이분들이 괜히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 있는 것 같냐고.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어머니, 나중에 저한테 와서 나이 앞세워서 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 가보자 끝까지. 그리고 몸에 남아있던 모든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나자 지친 절 아빠가 데리고 나가더군요. 변호사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횡령으로 인한 민사와 형사, 이혼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보고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친정집까지 찾아와 다급히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그 돈은 법으로 싸워서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지만 그걸 빨리 돌려준다고 해서 통장을 들고 튄 거부터 그간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자꾸 친정에 오는 남편을 피해 아이들과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저를 찾아 헤매던 남편 놈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다시 만나게 된 건 법원 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돈 그대로 돌려준다니까. 잘못했어. 이런 일로 고소당하면 직장 다니기도 힘들단 말이야. 들어가서 고소 취하겠다고 해주라. 어? 그리고 우리 이혼 이야기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제발.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엄마는 내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 너 행패 부리는 것까지 추가할까? 접근 금지도 받고 싶은지 아주 발악을 하네. 알았어.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 결혼해서 좋았잖아. 서로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대를 좀 생각해봐. 그리고 애들한테도 아빠 없는 애 만들려고 그래?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나 그 돈 당신이 어떻게 하든 아무 관여 안 할게. 넌 그냥 어머니 옆에 붙어서 효자로 살다 죽어. 아빠 자격 하나 없는 놈이 치사하게 이럴 때 애들 팔아먹지 말고. 누가 효자야? 나 효자 아니야. 당신 앞에서 그런 짓 더는 안 할게. 정말이야. 이젠 우리 식구만 바라보고 살게. 약속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변호사도 그렇게 많이 쓰고 찍소리도 못 내게 하면 어쩌라고. 솔직히 나 그럴 돈도 없어. 싸울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직업이 뭔지 네가 잊은 것 같더라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내가 몰랐어. 아버님한테도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빌게. 전부 인정할게. 내가 그때 순간 엄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이제 정신 차리고 당신 남편으로 애들 아빠로만 살게. 그 인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제 귀에는 이젠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발에 매달려 있던 그 인간을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얼른 가서 효도나 하지 그래? 몇 분 뒤면 너 빵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 볼 시간 별로 없겠다?
내가 이제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실컷 효도하면서 잘난 효자로 사셔. 아유, 그 꼴 안 보고 살 생각하니까 벌써 날아갈 것 같다. 그럼 법정에서 봐. 그렇게 아빠 사무실 변호사분들의 큰 도움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까지 다 이겨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에서 아빠를 보니 참 커 보이고 멋지더라고요. 나중에 아빠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만큼이나 힘든 일로 의뢰하러 오는 분들을 보니 아빠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전 남편 놈은요. 이 일이 회사에서 알려지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인생이 꼬일 대로 아주 꼬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소송할 때 자기도 꿈틀대 보겠다고 변호사 써보려고 없던 돈을 급히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다 날려버린 걸 나중에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 아빠 집 5분 거리에 아파트를 얻어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 하나씩 만들어주고 나니 제가 20년 동안 모은 그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하긴 했어도 우리 두 아이가 있으니 그 시간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앞을 보고 가라는 아빠 말처럼 항상 명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빈자리는 아빠가 너무 잘 채워주고 있어서 걱정했던 부분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비록 좋은 남편감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식 농사는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